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마스 리서치 이을수 대표신데요. 이을수 대표님은 17년 8개월 동안 증권사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셨던 분이고요. 이후 펀드 매니저 그리고 기업 IR 담당 임원 등등 다양한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독립 리서치법인 토마스 리서치를 통해서 미국 주식 또 미국의 더 안전한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방법 또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많이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을수 대표님이 그 전에도 좀 방송을 하신 적이 있으셨죠? 애널리스트 할 때는 이제 그 경제방송 같은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나가서 그때 나가서 좀 했었죠. 그러니까 그 뭐 사실 방송이라고 하는 걸 나간 지는 좀 오래된. 그 외람된 질문이지만 혹시 그게 한 몇 년 전인지. 10년 넘었죠. 10년이 넘었나요? 예. 아, 약간 좀 헤어스타일이 되게 멋지십니다. 염색을 하셨는데 염색이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는. 예, 빠져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못 하고 있는. 안 하시면 완전 백발이신. 예.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안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안 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더 멋있으실 것 같은데요. 약간 자신이 없어서 아이. 너무 하얘지면은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 감이 안 와가지고. 저는 사실 요거 조금 건방진 표현이 될 수는 있는데 혹시나 저는 나이 들어서 머리가 이제 쇠게 되면은 백발로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그게 저도 뭐 연륜이 한번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좀 용기가 부족해서. 별 말씀. 제가 이제 초장부터 쓸데없는 얘기부터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을수 대표님의 겉에서도 약간은 묻어나지만 진짜 그 속에 있는 연륜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전에 그 화학 담당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정말 많이 하셨던, 그쵸? 제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한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그냥 계속 1등이었었고요. 그냥 계속 1등? 2008년, 9년이 이제 매체마다 조금 갈렸죠. 이을수 대표님에게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나중에 화학 분야만 한번 또 이렇게 티칭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화학이 원체 어렵잖아요. 복잡하고 막. 화학에 뭐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셔가지고. 오늘 그 이을수 대표님이 토마스 리서치라는 독립 리서치 법인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리서치에도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좀 모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이제 해외 관련된 거. 저도 좀 해외 쪽이 약하거든요. 특히 또 ETF가 많이 약하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최근 이슈부터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두어 달 됐나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 조금 막 오르기 시작할 때, 미국 성장주 조금 막 꺾인다 했을 때, 작년에 그 정말 슈퍼스타가 된 돈나무 언니, 우리 캐시우드, 캐시우드의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죠? 거기 펀드 수익률이 작년에 어마어마했는데 올해 들어서 성장주와 함께 꺾인다, 막 돈이 빠져나간다, 이제 전성시대가 끝났나 이런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좀 어떤가요, 거기가? 뭐 최근 한 달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가장 대표적인 펀드 하면 아크 이노베이션 ETF라는 게 있는데요. ARKK. ARKK. 그렇죠. ARKK. 심볼. 코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데, 이제 뭐 그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00불이 깨졌다가 지금 125불까지 다시 회복을 했고요. 그렇죠. 최근 한 달 수익률로 보더라도 한 17% 정도 수익률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왔네요. 좀 반등을 좀 하고, 그래도 이제 워낙 이제 좀 그 최근까지 흐름 자체가 이런 그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언더퍼폼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제 크게 한번 흔들린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연초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좀 많이 났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0.8% 정도 많이 났습니다. 올해 1월이었나요? 언제 이게 ETF이긴 한데 150달러 정도 잠깐 뭐 넘었었다가 뭐 한 100달러 막 이렇게 가져가지고 막 거의 한 3분의 1 뭐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미국 쪽에서도 뭐 지금은 이제 그 미국채 채권 시장도 좀 잠잠해지고 있고 또 성장주들이 계속해서 잘 가지 않습니까? 뭐 나스닥은 뭐 늘 사상 최대고. 최근 나스닥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런
대부분 기술주. 성장주, 기술주. 예, 그리고 이제 이노베이션 관련된.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대략 한 8개 정도의 펀드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캐시우드. 우리가 그 돈나무 언니라고 이제 흔히 네. 얘기하는데 이제 캐서린 우드고요. 캐서린. 예, 캐서린 우드인데 예. 그걸 캐시 우드라고 하는 거를 TH였어요? 사람들이 그냥 캐시 우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돈나무 언니까 이제 사람들이 편하게 이렇게 그렇게 변형해서 부르는 거죠. 저도 캐시인 줄 알았네. 아닙니다. 캐서린 우드, 캐시 우드입니다. 캐시 우드가 맞는 거네요. 예, 캐시 우드. 예. 발음이 좀 어려운데. 예. 근데 이제 이분이 그 ARK 인베스트먼트 파운더고요. 네. 뭐 파운더이자 CEO자, CIO자 뭐 혼자서 지금 뭐 거의 다 하고 있는 한 5개 정도 지금 펀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아크 이노베이션 ETF 가장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유전자 관련된 유전자도. 예,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 바이오 ETF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바이오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에 가까운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RNA부터 시작해서 희귀암 치료 관련 기업들. 그래서 이름도 지노믹 레볼루션 ETF입니다. 아크 지노믹 레볼루션 ETF. 이게 거의 한 10조 정도 됩니다. 10조. 설정액이요? 펀드 사이트, 그 AUM이 굉장히 큽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도 있고요. 이제 요렇게 이제 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대부분 ETF들이 약간 단순히 어떤 기술주 개념보다는 기술주에서 어떤 이노베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다양하게 분류를 해서 펀드를 만들어서 시장에 굉장히 내놓고 큰 성과를 봤었던 상황이고요. 그렇죠. 뭐 작년 연초까지는 또 올해 연초. 지금 그래서 그 캐서린 우드가 운영하는 ETF 중에서 제일 작은 게 한 3조 5천억 정도 사이즈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좀 크고요. 그냥 성장주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혁신. 그렇습니다. 혁신이기 때문에 혹자들이 봤을 땐 정말 저 극단으로 가는구나. 끝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이쪽 아크 이노베이션의 좀 테마? 정체성? 네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캐시우드가 진짜 저는 현금 캐시인 줄 알았어요. 캐시우드.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어떤 그 사람의 캐릭터, 브랜드,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돈나무니 하니까 전 세계 돈이 여기로 몰리고 있는 거고. 우리 이일수 대표님도 캐릭터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저요? 네, 좋은 걸로 잘 부탁드려요. 별명이 혹시 저는 별명이 그닥 없었어요. 우리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우리 이일수 대표님은 이일수 대표님의 어떤 그 지식과 경험, 경륜을 많은 사람들의 수익과 이을 수 있다 해서 경륜과 수익을 이을 수 있는 이일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아크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ETF도 있잖아요. 그게 올해 3월 말에 나왔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네요. 지금 3개월이 채 안 됐죠. 지금 7월에 엄청난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민간인 최초로 민간인이 주도하는 우주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날짜까지 이미 이제 외신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아마존 창업자죠, 제프 베이조스. 사실상 이제는 블루 오리진을 이제 이끌고 있어서 그 블루 오리진의 우주 발사체 이거 타고 가는 건데 제프 베이조스가 7월 20날 간대요. 7월 20날. 그리고 또 거기 경쟁 붙어 있잖아요. 저기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 리처드 브랜슨 수염 멋있게 입고 막 그분도 있죠. 청바지랑 막 장화 아니구나. 가죽 신발 신고 다니는 형님. 그분이 7월 4일 날 2주 앞서서 가겠다. 그래서 요거는 허가가 났다고는 하는데 7월 4일하고 7월 20날 엄청난 글로벌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때도 기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야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7월에 우주항공 ETF 관련주들 좀 많이 주목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은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었지만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3월 달에 3월 말 3월 30일 날 이 스페이스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돼서 지금 이제 펀드가 나왔었죠. 이름이 이제 아크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앤 이노베이션 ETF라고. 그 심볼이 뭐예요? ARKX입니다. XX. ARKX.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후 파이낸스나
아니면 investing.com이나 뭐 해외 그렇죠. 사이트들 가서 이렇게 심볼만 쳐서 많이 보시거든요. 사실 심벌 치는 네이버에도 게,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름을 풀네임을 잘못 치다 보면은 못 찾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쵸, 차라리 그쵸. 심벌을 깔끔하게 치시는 게 더 좋죠. 그죠. 그래서 네네네. 미국 주식 그런 게 좀 쉽고 아크엑스는 수익률이나 이런 거 동향은 좀 괜찮아요? 뭐 지금 이제 나온 지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돼서 네. 아직 3개월이 채 안 됐죠. 3월 30일이니까. 아하. 예, 아직 뭐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은 한 4% 정도 수익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혁신에 투자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맞습니다. 바꿀 수 있는. 그러면은 솔직히 지금이야 뭐 제프 베이조스, 뭐 리처드 브랜슨 요 분들 자기네 뭐 동생이나 아니면 진짜 초특급 고객들하고만 잠깐 뭐 지상 뭐 100km 떴다 이렇게 갔다 오시는 거긴 그렇죠. 한데 이게 산업이 되고 네. 일반인들한테까지 이걸로 돈을 벌려면 정말로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3월 30일 날 그 이 ETF가 그 아크 그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앤 이노베이션 ETF가 네. 런칭되기 전에 사실 사람들 기대는 굉장히 높았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 우주항공 쪽에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지만 네. 생각보다는 아이,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볼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구성 종목을 보면 생각보다 와 이거 진짜 그 이 우주항공 쪽에 정말 최고의 기업들이다라고 하는 기업들이라고 하는 뭐 약간 좀 애매한 구성이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이건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약간 좀 노이즈가 있었어요. 그 나올 때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진짜 이게 우주 항공이 맞느냐? 거기 넷플릭스도 들어있다고 맞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 탑 10 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예. 넷플릭스도 있고 뭐 알파벳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결국 열어보면 뭐 나스닥 상위랑 비슷한.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이제 기술주라고 하는 것들이 좀 기술주, 그러니까 IT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S&P 기준으로 보자면 그런 기업들이 좀 들어가 있죠. 네. 결국 이제 그래서 갖다 붙이기 나름 아니냐. 사실 좀 이런 비난도 좀 네, 초반에는 좀 있었는데. 구성 종목이 생각보다는 뭐 이제 방산 기업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앞부분에 제일 큰 것들? 트림블이라고 하는 네. 그게 이제 어떤 GPS를 이용한 네. 뭐 계측 장비, 음흠. 그러니까 굉장히 사용 범위는 넓습니다. 네네네. 농업 분야부터 시작해서 건축, 뭐 그다음에 천연자원, 유틸리티 뭐 이런 데 사용하는 계측 장비인데 이제 GPS를 이용한 계측 장비고요. 요거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요 회사가 지금 일단 가장 높습니다. 거의 한 10% 가까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3% 포함되어 있네요. 예, 뭐 당연히 뭐 스페이스X나 뭐 이런 것들도 들어 있을 거고. 스페이스X는 이제 비상장이라서 안 들어가 있고요. 아. 블루오리진 뭐 이런 블루오리진. 것도 안 들어가 있죠. 이것도 다 비상장입니다. 그럼 별로 투자할 게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게 뭐 3D 프린팅 ETF도 들어가 있고요. 우주 가서 혹시 뭐 프린트. 근데 이제 막 다양한 이제 부품들을 만들려면 이제 3D 프린팅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예. 뭐 말하자면 갖다 붙이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 말고도 이제 방산 쪽으로 L3 해리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프랑스의 탈레스, 예. 가장 대표적인 방산 기업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잉도 있고요. 허니웰 인터내셔널. 이것도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방산 기업입니다. 허니웰. 예. 허니웰 인터내셔널.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약간 좀, 구성이 조금 약간 좀 아쉽습니다. 뭐하네요. 뭐 사실 뭐 방산 통신 장비야 그렇다 쳐도, 뭐 하여튼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사실은, 투자자들이 이제 판단할 몫이기는 한데, 그냥 그래도 모르고 하는 거랑 알고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사실 저도, 그러면은 이거 막 아크X라는 ETF에 스페이스X도 들어가 있고 버진 갤럭틱도 들어가 있고 뭐 블루오리진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 사실 이제 좀 이제 보시면은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저희가 이제 후반에 이제 이야기할 ETF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산업재 관련된 ETF인데, 그 산업재 관련된 그 ETF 중에 그 SPD, 약간 Industrial Select Sector SPDR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에도 사실은 우주항공 관련 방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ETF는 조금 더 그 투자의 편의성
네. 하고 내가 조금 더 비중을 싣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물론 이제 그게 액티브 ETF라면은 조금 더 용이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뭐 그렇습니다. 우주항공이면은 다 네. 장땡이겠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테마 ETF 자체가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가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네네. 저도 아까 뭐 잠깐 우문을 좀 드렸습니다만 3개월 지났는데 지금 수익률 어떻냐 네. 이런 걸 또 이게 또 이건 이제 너무 계속 챙겨보게 신생 돼가지고. 펀드라서 네네네. 조금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사실 요게 오늘의 본론은 아닙니다. 항상 그 우리 이율수 대표님 오시면은 이율수 대표님의 그 지식과 여러분의 투자를 좀 이을 수 있게끔 예. 네. 이슈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고요.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사실 따로 있으시죠?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테이퍼링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연준 위원들 입에서 나오게 되면 일단 10년 만기 그 미국 그 국채 수익률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이면서 이제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술주에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술주가 조금 이제 아래 위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사실 최근 뭐 한 달 가까이 보면 실적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 대부분이 테이퍼링,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경제 지표, 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매크로 위주로 지금 시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걸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ETF를 좀 봐야 될까? 특히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이라는 거를 이제 2013년도에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어서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회수한다기보다 테이퍼링은 사실 이제 회수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죠. 예, 이제 유동성 공급을 줄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예, 그걸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올려서 이제 유동성 회수하는 단계로 들어갈 텐데 2013년 12월에 테이퍼링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선례를 봤을 때 이번에 그 선례라면 애플도 그냥 다 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조금 말씀 또 드리겠지만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이번에 만약에 테이퍼링이라는 이슈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제 시장의 중요한 화두로서 계속 부각이 된다면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ETF로 대응을 해야 되겠냐. 예,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좋네요. 사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기는 한데 미국의 그 이른바 대기업 또 시총 상위주라고 하더라도 노이즈가 또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막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작년이었나요? 뭐 고객 정보 유출되고 제일 많은 회사 중에 하나죠. 아이디 뭐 고객들 막 탈퇴한다, 뭐 저커버그 이제 끝났다, 막 이랬는데 최근에 보면 사상 최고가요 또. 네.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노이즈만 듣고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뭐 언제는 금리 때문에 뭐 난리가 난 것처럼 하다가 또 다시 보면은 S&P 500 나스닥 사상 또 최고치고 막. 그래서 사실은 좀 해외 주식은 이제 ETF가 더 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경기와 관련된 ETF만 어떻게 따로 한번 줄여서 보는 건가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3년 테이퍼링 시점을 중심으로 일단 한번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볼 거고요. 네. 사실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테이퍼링이 왜 하는지에 대한 걸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기자님 생각하시기에 테이퍼링을 왜 한다고? 환자가 쓰러졌어요. 네. 그래서 뭔가 뭐 몰핀도 좀 필요하고 네. 수액도 필요하고 여러 주사제도 필요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깨어났네. 네.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주사를 놓고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정신 차려주고 이제 말짱이 돌아오면은 약을 좀 덜 써야죠. 저는 약간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약을 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깨어나서 멀쩡해졌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는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일종의 하나의 이제 좀
그 부양책으로서 좀 경기 부양책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경기가 좋아진다면 사실 더 이상 그런 부양책이 필요 없겠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약한 형태가 이제 테이퍼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유동성 공급을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유동성을 계속 그전에는 많이 공급하다 그다음에 조금 덜 공급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해야 유동성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모두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 경기 관련된 실적 장세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실적과 그러니까 경기와 실적 관련돼서 어떤 ETF들을 보는 게 좋을 것이냐 이제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TF마다 어떤 특색들이 있는 거예요? 좀 오늘 보여주실 거는? 일단 화면을 한번 좀 네. 잠깐 보시죠. 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ETF들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ETF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시가총액이 지금 3,699억 달러짜리 네. 그 SPDR S&P 500 ETF 트러스트. 요게 지금 가장 큰 ETF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S&P 500을 추종하는. 그렇습니다. 예, S&P 500을 이제 카피하고자 하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뭐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시장이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뭐 2013년으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 2013년 5월 달에 사실 제일 먼저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테이퍼링은 실제로 12월에 했었지만, 네. 2013년 5월에, 예. 그 당시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었죠. 네네네. 버냉키 의장이, 제일 먼저 발언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번 뭐 그 연준 그 FOMC가 있을 때마다 예,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결국은 12월에 테이퍼링을 실시를 하는 때까지 네. 실제로 시장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테이퍼링이니까 이제 금리가 뭐 오를 거고 뭐 유동성이 제한될 거고 이제 주식시장 큰일 났다가 아니라 네. 시장이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이 경기 이쪽 방향으로 실적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는데 네. 주가 지수가 뭐 막 급격하게 조정을 받거나 한 일은 좀 없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고 2013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테이퍼링이 실제로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 올랐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미국 주식, 미국 증시만 보면 그랬죠. 이제 신흥국,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신흥국은 좀 더 파르르 떨리고 막 이런 것들은 노이즈는 많았었는데, 일단 오늘 포커스는 이제 미국. 일단 미국만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당시에 그 S&P 500이 2013년 5월부터 12월 테이퍼링을 실시할 때까지 한 8%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은 한 2배 정도, 16% 정도 올랐었습니다. 거의 반년 조금 넘는 기간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테이퍼링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시장이 보는 어떤 앵글이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화면에 밑에 있던 ETF들도 좀 같이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을 정리해 온 게 뭐냐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옮겨가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2014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S&P 500 뭐 나스닥 다 올랐는데 S&P 500 섹터별로는 어떻게 움직였냐? S&P 500 내에서. 예. 그래서 한번 그걸 살펴보면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이제 산업재 섹터고요. 네. 18.2%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섹터가 우리가 흔히 임의 소비재라고 하는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라고 하는 경기 민감 소비재. 뭔가 상황이 좋아질 때 지갑을 열게 되는 것들. 그렇죠. 필수 소비재하고 약간 좀 다르죠. 반대에 있는 개념이다. 필수 소비재는 경기와 상관없이 소비를 하는 그런 쪽이고, 먹는 거. 경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재를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는 consumer discretionary라고 하는데 예. 저는 차라리 경기 민감 소비재라고 하는 게 맞아요. 맞지 않을까 경기 싶어서. 민감 예. 아니면 임의 소비재. 예. 예. 보통은 임의 소비재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 자동차 거기 들어가기도 하고. 자동차 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 섹터가 16.2%로 두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500은 8% 올랐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S&P 500보다 2배 상승률로만 치자면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IT, 헬스케어, 그다음에 이제 소재 섹터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상승률이 있었고 대체로 이제 12% 이상 다 올랐습니다. 그 말인즉슨 네. 경기가 좋아져서 테이퍼링을 하는 거고 경기가 좋아져서 통화 정책도 이제 정상으로 가는 거니 경기가 좋아질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 것들 그게 그렇습니다. 주가 상승률로도 이어졌다. 이게 다 경기 민감 섹터들이죠. 산업재, 그다음에 임의 소비재 또는 경기 민감 소비재 이런 것들 IT 이런 것들이 다 경기 민감 섹터들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이 가장 많이 올랐던 거죠, 사실 과거에도. 한마디로 믿고 가도 된다, 막 이렇게 느껴도 될까요? 예. 뭐 제가 생각하기엔 테이퍼링 때문에 예. 주가 지수가 크게 빠진다거나 이런 섹터들이 타격을 받을 일은 최소한 없다. 그리고 이런 섹터들이 수혜를 받는다고 기본 컨셉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게 네.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